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억수로 박는 방송 1위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꿀잼 1위도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녹화할게요. 아직 시간이 안 됐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업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믿고 이러실까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망치부인 방송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예요. 예,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여러분이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이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트위터나 저의 방송 내용을 생중계 하시는 건 안 돼요. 예, 생중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좀 금전적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튜브에는 제가 허락한 4분 이외에는 망치부인의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변호사가 지금 다 일일이 다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고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미국 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소송비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겠죠?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망치부인 방송을 함부로 올리시면 뭐 조각조각 내갖고 지가 유리한 대로 왜곡 편집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허락된 4분만 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이렇게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페북이나 트위터로 우리 영상을 뭐라 그럴까, 아예 업로드하고 싶다. 그럴 땐 저한테 따로 허락을 받으세요. 예. 따로 허락을 받고, 날짜와 설명을 완전히, 설명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 예. 허락 없이 망치분의 영상을, 함부로 업로드 하시면 안 된다. 예. 785명의 꿀잼,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고요. 예. 아니, 이 색깔을 보고 가지라고 그러면 그거 생명 아니야? 예. 이 색깔 옷을 보고, 이 옷을 보고 가지색이라 그러면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가지색은 훨씬 더 남색에 가까운, 예, 남색에 가까운 보라색이죠? 예. 남보라야, 가지 색깔은. 예. 컴맹이 아니라, 생맹. 생맹. 자, 예. 가지가 덜 익었을 때 이런 색깔이 나요? 내가 덜 익은 가지색은 한 번도 못 봐서. 난 언제나 익은 가지색만 봐서 덜 익은 가지색은 몰라요? 예. 덜 익은 가지색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남보라는 배우 아닌가요?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내가 지금, 농담할 기운이 없어. 정말. 과연 내가 25일까지 살아있을까 싶다. 25일날 촛불 집회 나가야 되는데, 25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다. 예. 막 오늘 아침에는
이 간 때문에 그런지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 예, 막 구역질이 나고 지금 눈도 너무 불편하고, 음, 속이 미식미식해. 옛날 간염 걸렸을 때 이랬거든요. 응. 아침에 속이 미식미식할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게 소금이 부족한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소금도 먹고 그랬잖아. 어. 이거 봐, 또 임신이네. 응. 나중에 속이 울렁거린다면 전부 다 임신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얘기지? 영구블랙이야, 서울여행. 어. 네. 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간이 진짜 안 좋아진 것 같아. 빈혈? 음, 예. 알코올 부족. 아니, 지금 막 농담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예. 장염은 아니에요. 막 설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눈이 특히 안 좋고, 음, 눈이 안 좋고, 그, 쓴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뭐야, 속이 미식미식하고, 이건 이제 내가 위장염은 늘 달고 있기 때문에 위장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부터 간 혈자리에다가 계속 지금 뜸을 뜨고 있거든. 예,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춥네. 예, 오늘 많이 추운가 봐요. 어, 비타민 A, 내일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그 해외에서 보낸 그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건가? 이건 내가 볼 때 누적된 피로야. 지금 쉬지 못하고 계속 가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방송을 길게 했어. 그죠? 지난주에 막 4시간짜리 방송을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토요일 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슴도 답답하고. 생강차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간 때문에 눈이 아프면 이 안구 저 깊은 데가 막 아파. 어. 숨차. 누가 문자를 보냈어. 어. 아프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싸구려 대중선동으로 보인다고. 어. 예. 나더러 싸구려 대중선동으로 보이니까 아프단 얘기를 하지 말래. 차단했어요. 힘들어. 숨이 찬다, 숨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든 거는 그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예. 언제나 그런 것처럼 언제나처럼 이러다 또 죽 써서 개 주면 어떡하나. 우리들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난 밤새도록 내가 이제 어저께 그랬잖아요. 예, 내가 어저께 그 탄핵 결정 날 때까지 대선 후보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 손석희 뉴스에 안희정이 나와가지고 또 그 논쟁을 한 거야. 그 논쟁을 하고 그걸로 밤새도록 또 난리가 났던 거지.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주 깊은 절망감이 예. 깊은 절망감이 그 올라오면서 기운이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저기 에너지가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당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실 사람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 가령 내가 뭐 이걸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일신의 영달, 내가 뭐 이걸 통해서 원하는 내가 얻는 어떤 사적인 이익이 있다면, 내가 이 투쟁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사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하겠지. 근데 이제 사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게 어떤 신앙의 표현이고 공의로움을 위해서 한다. 공적인 의로움.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선교사들도 이런 증상을 자주 앓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험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확 상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그 특히 언제 많이 이제 의사라고 그러나? 그 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갔던 이준 열사가 그 헤이그에 가서 그 어렵게 그 시절에 헤이그까지 가는 게 쉬웠겠냐고. 어렵게 헤이그까지 가가지고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을사 늑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거기서 이준 열사가 죽는 거잖아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죽는 거야. 이준 열사가.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소위 이제 그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쫓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장로들이 내쫓는 거야. 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수천 명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목사들을 내쫓는 거야.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 장로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쫓겨난 목회자들이 너무나 이제 상실감에 암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 걸린 목회자들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신감이에요. 예. 이제 집에서 가령 이제 그 IMF 당시에 다시 회복 못한 아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너무나 회사를 믿고 너무나 헌신을 해서 자기는 이 명예퇴직의 대상이 아닐 거다 이렇게 믿었던 아빠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죽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이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책에도 보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철학의 문제인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의 문제라는 게 이 모든 문제의 키예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설교를 해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래서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뿌려져서 그 바위에서 그냥 그 씨가 말라서 아예 싹도 못 틔우고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밭에서 좀 자라는 듯 하지만 가시에 가려서 못 자라고 금방 죽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돌밭에 자랐던가 하여튼 그래서 몇 가지가 못 자라. 그리고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이 100배 20배로 이제 2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절망감이라는 건 가시밭에 있는 떨어진 씨죠. 예. 절망감이라는 게, 이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야. 처음에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 그러다가 이제 그 절망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이제 꺾이면, 그게 가시밭에 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
말씀은 똑같이 받았는데 결국 철학의 기초는 똑같이 놓여졌지만 결국 이걸 얼마나 유지해 가느냐, 예, 얼마나 유지해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예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스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들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그게 느껴져. 막 정말 예수님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정말 많은 부자들이 그 뭐라 그러나 물질로 후원을 하고 어딜 가나 인기가 막 폭발을 해. 그런데 하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셨어. 사람을 전혀 기대지 않으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예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결국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절망한다. 그런 게 아니었겠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그 나약함, 욕심과 공포심이라는 겁이 많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은, 겁과 욕심이 많은 정말 이 찌질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들을 악용하는, 그걸 이용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과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맞섰던 그 나약한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 맞섰던 저항자들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내 가슴 속에서 에너지가 되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라는 마음. 그게 나를 절망하게 했던 것 같아.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나를 절망하게 한 원인인데, 그러면 결국 내 말이 옳으냐? 내가 틀렸다는 거죠. 교만이야. 고작 10년 떠들어 놓고, 고작 10년 떠들어 놓고, 그걸 알아들었기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교만이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설명했으면 이제 좀 알아듣고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이제 2012년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접었었단 말이야.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을 때 마음이 그랬어. 나는 이 그지 같은 방송한다고 목소리도 잃고, 나는 정말 건강도 너무너무나 상할 만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났던 거지. 그래갖고 내가, 그래, 니들이 갈 길은 망하는 길이야. 뒤져봐 한번. 그러면서 방송을 접었어. 12년 1월 15일에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방송을 접고 이제 지방으로 도망을 갔죠. 아주 그때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왜 방송을 안 하냐고 나한테 떽떽거리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 아니, 지네들이 내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뭘 하라 마라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나. 그리고 지네들이 결국 말을 안 듣고 내가 가야 된다는 이기는 방향을 알려줘도 안 들은 주제들이 도대체 나더러 왜 방송을 하라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 나중에 막 인재근 의원한테까지 사람들이 항의했다는 거야. 망치 방송하게 하라고. 그때 인재근 의원이 초상 치르고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근데 막 인재근 의원한테 왜 망치가 방송을 안 하냐고 항의를 했대. 그래갖고 인재근 의원님이 상중에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전국에서 네가 방송 안 한다고 항의 전화 받아야 되겠니?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그래서 전화기도 꺼놓고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어. 그러다 이제 식구들하고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켰는데 그때 이제 명진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쥐 잡다가 어디 갔냐고 마주 잡고 가라고.
그 내가 도망갈 곳은 없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절망감 속에 돌아와가지고 방송을 다시 하는데 별로 기쁜 마음으로 안 했던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안 하고 내가 뭐하러 이걸 하나, 하면 뭐하나,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주 시니컬하게 이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2시간 방송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걸어놓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왜 그러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 방송을 해야 되냐, 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다들 지멋대로 듣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경질 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예수가 2000년 전에 뭐 바뀌었겠냐? 그래서 딱 송강호 버전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 맞아. 이까짓 거 얘기한다고 들었으면 그 많은 애국자들, 선지자들이 왜 죽었겠어. 그러면서 이제 털털 털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12년 1월 15일에 한명숙을 당대표로 밀면 총선 지고 대선 진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기어이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때도 지금 문성근을 지지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한명숙을 당대표 만들었잖아. 그리고 총선을 이제 총선을 해서 과반수도 못하고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갖고 막 또 흉형질 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질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명숙을 당대표 뽑으면 총선 지고 마이크 잡음이 심해요? 예. 내가 한명숙을 당대표로 뽑으면 총선 지고 대선 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지지직거려요. 아직도? 저 전화기를 내가 옆에 놔가지고. 예. 내가 총선 지고 대선 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내 말 안 듣고 한명숙을 뽑아놓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국민 멘붕. 2012년에 총선 딱 끝나고 나서 인터넷상에 그냥 도배한 말이 국민 멘붕이란 말이었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때는 안 듣고 나서 이제 와서 멘붕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2012년에 대통령 선거도 질 거다. 그때 2012년에 문재인으로 가면 대통령 진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은 척, 아주 못 들은 척 하면서 문재인으로 가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똑 떨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떨어지니까 부정선거라고 또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드는 거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야. 뭐 안희정이 했던 말을 나는 그냥 지나가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농담이 아니었더만. 농담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거더만. 어제 이제 손석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어.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의 그것도 철학도 아니야, 솔루션. 계속 안희정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솔루션은 민주주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얘기한 거였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결국 민주주의는 해결 방법이다. 민주주의적인 해결을 하려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다. 그래, 네가 선의로 그랬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의 선이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앞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 알았어. 여러분 뭐라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대에서 안희정이 했던 말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건, 내가 박사모가 주장하는 것도 주장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내가 뭐라 했어?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해해요? 내가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다수가 박근혜 탄핵을 외치지만 소수일지라도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도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다. 또 소수일지라도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들의 주장을 그래 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이해가 되지? 보니까 안희정 했던 말도 그 내용이야. 안희정이 얘기했던 것도 4대강 문제라든가 박근혜나 이명박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 니들의 선한 뜻이라고 인정해주겠다. 자,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재단이나 4대강이나 이러이러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4대강으로 물을 깨끗이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책이 없다. 그 재단으로 어떻게 체육진흥을 할 거니? 그들은 대책이 없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만.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밤새도록 지랄을 한 거야.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야, 손석희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야. 손석희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손석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철학적으로 질문을 해 들어간 거야. 철학적으로 질문을 해서 들어간 거지. 그걸 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냥 그의 주장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걸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다. 근데 그것을 선한 뜻이다라고 한 건 잘못 아니냐? 그 부분을 이제 그 손석희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희정의 모든 말을 다 들은 게 아니라 일부분만 듣고 자기 손석희도 질문한다는 얘기를 한 거였고, 그러면서 안희정이 자기가 솔루션으로 얘기하는 거였다. 그걸 설명한 거야. 어제 손석희 부분은 일단 상대방의 뜻을 이해를 해야,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 나갈 거 아니냐,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손석희도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거는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옛날에 손석희의 문재인 나왔을 때, 손석희하고 문재인 기억나죠? 문재인이 나왔을 때도 손석희가 문재인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문재인이 버벅버벅 됐잖아. 그래서 그날 밤에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야. 문재인한테 손석희가 질문을 한 거야.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문재인 대답을 못하고 버벅버벅 되면서 땀을 줄줄 흘린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이 말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뜻이 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망치 부인이 해설해 준 거 아니야. 그 말 뜻이 지금 박근혜가 물러나면 너가 제일 지지율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박근혜를 쫓아내고 나면 네가 지금 제일 유리하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러면 아니 근데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60일 안에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된다고. 그죠? 헌법을 반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문고구마 사건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하고 손석희는 문재인한테도 그렇게 물고 늘어졌고, 손석희는 안희정한테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희정이 철학적 담론을 보니까 부산대 학생들한테 민주적 해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강의라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그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맞냐. 그러면서 지금 한간의 의심은
너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제 느낀 건 안희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은 너무 당황했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문제는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어제 안희정의 모습에서는 뭘 봤냐면, 이제까지 이제 안희정의 단점이 뭐냐, 말을 어렵게 한다. 기억나요? 내가 안희정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 안희정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그리고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너무나 추상적인 말을 한다. 그게 대중들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그 모습이 나온 거야. 지난번에 손석희 문재인에서는 문재인이 임기응변이 느려. 그러니까 즉각 대응이라든가 순발력이 떨어져요, 문재인은. 근데 이제 그게 문재인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지만 그게 장점이기도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임기응변을 잘하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철학이 없는 행동을 해.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기응변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기 있는 길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지. 응. 어저께 안희정 같은 경우엔 사실 그 안희정의 말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해가 됐어. 그래, 맞아.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래, 네가 어떤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안희정의 주장이 그래, 그 선이라는 게 그래, 너가 어떤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런데 가령 K재단, 미르재단의 문제는 너무나 무자격자들이 거기다 이 재벌들한테 대가를 주면서 그 돈을 걷어서 그걸로 무슨 문예부응을 하겠다는 거냐. 과연 너희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의 주장을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안희정의 어법이 이게 무슨 철학 강의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 거기서 내가 안희정이었다라면 난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그 자리에서는 민주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민주적 솔루션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먼저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지. 그게 박근혜, 이명박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설명 못한 거야. 그렇게 설명 못한 거야. 그럼 왜 그럴까?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쫄았겠어. 문재인이가 땀을 쫄쫄 흘리면서 문재인 땀을 쫄쫄 흘리면서 거기서 막 이러면서 그때 여러 명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나도 여기 나왔어. 지금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희정도 그랬겠지. 안희정도 당황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못했겠지. 근데 안희정의 근본적인 문제야. 안희정이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안희정 시대에 안희정이란 사람이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시대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바로 나는 이제 88학번 선배들한테 공부를 배우는 그런 그 나이대였는데 좀 이상하게 잘못 풀려갖고 고학번 선배들하고도 얘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아주 고학번 선배들의 문제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말투가 이건 한국말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소위 우리나라에서 70년대 그 70년대에 사회운동을 했던 대학생 선배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대학생들 중에 사회운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주로 무슨 책을 봤느냐. 그 당시에는 사회과학이라는 책이 많지 않았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70년대에 운동권 선배들은 일본에서 들어온 책,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프린트처럼 일본말로 되어 있는 그걸 뭐라 했더라? 팜플렛!
일본에서 이제 짧게 문건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일본어로 갖고 와서 그 일본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일본말로 번역해 놓은 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아니면 이제 그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70년대 선배들의 말투가 그러니까 번역체였던 거야. 예, 번역체. 그래갖고 그 7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은 말투가 너무 지금도 그 시절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거지. 뭐 비타협적 어쩌고저쩌고 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외계어야. 이 제자가 모두 제자. 그리고 막 뭐 비타협적 뭐 현실 인식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한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예. 한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번역체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외계어였어. 근데 안희정 지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소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운동권들이랑 어울렸다는 거 아니야.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권들이랑 어울리면서 충남대학교 대학생들이랑 어울려서 학생운동에 어울렸다니. 소위 70년대 말에 그런 식의 팜플렛 같은 거 번역해보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선배들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안희정이랑 토론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희정이랑 토론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뭐 논쟁. 특히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막스 레닌주의자 선배들도 만나보면 주사파 선배들보다 그 막스 레닌파 선배들 말이 더 어려웠어. 막스 레닌 쪽 주장을 하는 선배들은 말투가 진짜 더 어려웠어요. 주사파 선배들은 그나마 좀 약간 말이 순화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면이 보였는데 이 PD 선배들은 말을 더 어렵게 하더라고. 그 PD 선배들보다 말을 100배쯤 어렵게 했던 선배들이 소위 안희정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배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안희정의 말은 실제로 굉장히 막 추상적인 거야. 되게 추상적이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논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밤새 싸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녁 때 초저녁에 만났다. 그 밥 먹다가 우연히 말이 시작됐다. 그런데 상대방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밤새 논쟁을 해갖고 다음날 아침도 지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내가 볼 때 똑같은 말인데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싸워.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 시절엔 그랬어요. 말로 그렇게 보면 내나 무슨 뭐 형이상학적 어쩌고저쩌고. 아, 씨발 사회 구성체가 어쩌고저쩌고. 뭐 현 시대의 사구체 논쟁의 본질을 뭐 어쩌고저쩌고 파악해볼 때 막 한국말로 하라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지식인들의 논쟁 습관. 지식인들의 논쟁 습관이 나는 어제 안희정의 표현 말투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말을 되게 쉽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었다라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노무현 대통령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야. 소위 막 그 지식인들의 막 그런 철학적인 논쟁이나 학구적 논쟁하고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어저께 안희정 지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소위 이제 옛날에 사회 변혁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던 시절, 사회 변혁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던
운동권 선배들의 어투나 그 생각의 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문과생하고 이과생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문과생하고 이과생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 지지난주가 했잖아요. 이과생들은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똑같은 답을 내놓고 만족해한다. 근데 문과생들은 답이 똑같으면 쪽팔려 한다. 그 얘기 했잖아. 문과하고 이과가 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소위 이제 그게 생각하는 방식인 거야. 문과생은 최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으로 답을 찾는 거고, 이과생들은 정답을 찾는 거고. 그런 것처럼 안희정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소위 옛날에 운동권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철학적 담론을 논하던 선배들의 어투가 녹아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제 안희정 당황했어. 당황하니까 그게 나온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안희정의 말을 어렵게 한다 그랬잖아. 안희정의 말을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쩐지 지난번에 나를 만나서 우리가 방송할 때는 말을 쉽게 하더라고. 이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할 인간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 안희정이 말을 쉽게 할 인간이 아닌데 굉장히 말을 쉽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라는 건 철학이거든. 자기 철학의 말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지. 역시 어제 그 모습이야. 어제 안희정의 본질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굉장히 막 그렇게 그 개념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운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안 되는 거야. 안희정 시대의 운동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대중적인 운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안희정 시대에 그 가르친 선배들이 나중에 전대협을 만들었지만 사실 전대협이 대중화된 거는 그로부터 3년 뒤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긴장해서 그 자기 철학이 나온 거야.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게 안희정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그게 대중에게 공감을 못 얻는다는 거죠. 예. 안희정의 말이 대중을 공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사실 그 안희정 말투에서 이인영 말투를 난 느꼈어. 안희정 말투에서 이인영 말투를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인영 같은 사람들도 소위 이제 그 운동권 선배들이 그런 그렇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습관. 이게 너무나 이렇게 막 철학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왜 아프리카로 왔느냐.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로 오던 2007년에요. 그 시사 프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추정 60분, 뭐 2580, 그 밖에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 뭐 100분 토론, 뭐 시선 집중, 모든 프로들이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 수준 높은. 정말 질적으로 훌륭한 시사 프로들이 많았는데 그 질적으로 훌륭한 시사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안 본다는 거야. 비글즈 들어가는 거, 비글즈가 뭔데? 망부님 비글즈 들어가는 거 진짜인지 너 지금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쓰고 있지. 비글즈가 뭐야? 뭐 새로운 뭐 그지 그룹이야? 뭐야? 비글즈가 뭔데? 비굴하다 뭐 이런 거야? 비글즈가 뭐야? 뭐? 철구님 방송? 철구 크루는 또 뭐야? 철구는 내가 알아. 철구님은 알아. 철구 크루가 뭐야? 철구님의 방송 콘텐츠야? 나한테 공식적으로 철구님이 어떤 방송을 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철구님의 방송이야? 미안해요. 비글즈가 뭔지 몰라서 그랬어. 나 철구님이랑 나는 합방을 할 의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너 철구님 팬 맞아? 철구님이 너가 지금 와가지고 망치부인한테 이렇게 그 망치부인 심각한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철구님이 시켰어? 어? 너 철구님한테 이르면 너 털려. 꺼져. 자, 예. 철구님이 정치 방송하는 거야? 철구님이 나랑 정치 대전을 한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정치적인 문제로 나랑 방송을 하겠다 그랬다고? 이건 뭔 개소리야? 괜히 개소리 하는 거야? 너 국정원이지? 꺼져. 자, 쟤네들이 지금 철구님이랑 나랑 방송할까봐 왜? 철구님을 팔아서 그동안에 철구님을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철구님 팬들을 이용해서 팬인 척하면서 그동안 국정원에서 장사를 많이 했거든. 근데 망치부인하고 철구님이 만나서 철구님 팬들이 망치에 대한 오해를 풀면 그것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두렵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일부러 망치부인이 기분 나빠서 방송 못하게 하려고 시비 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꼭 방송을 해야 되겠어. 철구님이랑 방송을 꼭 해야 되겠어. 알았어? 너네 지금 망치부인이 어떻게든지 철구님이나 이 아프리카의 게임 BJ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지. 게임하는 애들한테는 계속 욕이나 하게 하고 악플이나 달게 하고 막 그 악플러로 키우고 싶은데 망치부인이 철구님 방에 팬들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까봐 지금 두려운 거지?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쌍무시키더라. 자, 근데 솔직히 걱정은 돼. 괜히 철구님이 그동안에 그 사실은 철구님이 그동안 내가 왜 철구님이랑 방송을 하겠다 그러냐. 그동안 철구님이 몇 번 당했어. 언론에서도 까이고 막 대중적인 비난을 받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여기서도 막 소환당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 철구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한 방 터트리면 내가 시사적으로 그 박근혜한테 엿을 먹이면 내가 박근혜 쪽에 빅엿을 먹이면 철구님이 당했어. 그동안 몇 년 동안. 예.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철구님이 당할 때마다 내가 뭔가 빅엿을 박근혜한테 먹이면 그 다음에 철구님이 당하는 거야. 최군도 마찬가지고. 내가 황교안 미필이라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최군 군대 가라 이거 운동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BJ들을 일부러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야. 내가 뭔가 한 방을 터트리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나를 건드리면 티가 나잖아. 정치적으로 외압을 했다는 티가 나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방송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매번 철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그 최군 군대 가라 이 얘기가 나온 게 그게 2015년 가을이고요. 2015년 가을이 어느 때냐 하면 황교안을 총리로 만드는 과정에 황교안이 옛날에 군대 미필이었다. 근데 군 미필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황교안이는 두드러기라고 미필을 받아. 일단 군역 면제를 받아. 그리고 일주일 만에 두드러기 판정을 받아요. 그런 예가 없다는 거야. 병무청에서 그런 예가 없다는 거야. 병역 면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라서 군대 못 간다라는 나중에 진단서가 나온 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단서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치료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황교안이가
군역을 모면했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황교안이 미필이라고 우리가 막 반대할 때 그때 최군 군대 가라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망치 부인이 황교안 총리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는데 황교안도 미필이다. 만약에 유사시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댓글로 최군도 군대 가라 지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크게 이제 박근혜한테 빅엿을 먹여가지고 그게 막 시청률이 올라가고 뭔가 큰 흐름을 바꿔놓으면 꼭 철구님이 당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그 철구님하고 방송을 하겠다 그런 거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구님, 어떻게 보면 철구님 팬들은 그냥 재미있게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갖고 즐겁게 살았는데 아프리카가 주목받고 망치 부인이 어떤 시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당하면 철구님한테 분풀이한 거야. 망치한테 뺨 맞고 철구한테 분풀이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철구님하고 그 방송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와서 철구님 얘기를 왜 하겠어?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지. 왜 지금 동시에 중계방하고 본방에서 동시에 철구님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밤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깠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까는데 그런데 지난 밤새도록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그건 누구야? 국정원이야. 문재인 팬들 단톡방에서는 그 안희정을 안 까드라는 거야. 그게 서로에게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재인 팬들은 안희정을 안 까는데 그러면 누가 결국 인터넷상에서 안희정을 까는 여론을 주도했겠어? 국정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왜 안희정을 깠겠냐? 결국 안희정을 까서 안희정 팬들하고 문재인 팬하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망치 부인이 그 안희정을 까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시한 거잖아. 옛날에 문재인의 고구마론처럼 지금 안희정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네들이 밤새 까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희정을 밟아서 야권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리고 안희정 팬들을 좌절시켜서 나중에 본선에 투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망치가 지금 그 안희정이 설명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니까 해설을 하니까 방해해야 되겠다 싶었겠지. 그지?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안희정이 부산대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안희정이 부산대에서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그 강의 전반적인 내용도 아니야.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낸 거야. 박근혜도 이명박도 선의로 자기네들은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다. 그러면 그 앞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앞뒤는 얘기하지 않아.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돌렸어. 요게 국정원식이야. 요게 국정원식이야. 그러면 왜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돌렸을까? 그게 안희정의 한계예요. 에? 국정원이 그랬다면서요. 안희정이 그렇게 말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안희정의 말투가 굉장히 지식인들하고 어울리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꼬투리를 잡으면 이거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야. 문재인이 왜 토론에 안 나가냐? 임기응변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에 안 나가? 안희정은 매번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말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말투를 갖고 아무거나 하나 딱 붙잡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시비를 걸잖아. 그러면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안희정의 단점이야. 그걸 일부러 노린 거야. 한마디로 안희정의 말을 잘 못 알아듣네. 한마디로 철학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뭔 개소린가 싶은 일부러 그래서 이건 해명을 해도 어려운 해명 부분이야. 일부러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안희정이 굉장히 잘못했다. 밤새도록 안희정 욕한 사람들 안희정 말 알아듣고 욕한 거냐고. 안희정 말 알아듣고 욕한 거야? 못 알아듣고 욕하잖아. 알아들으면 욕을 안 해. 못 알아들어서 욕한 거야. 못 알아들어서 욕을 하는 건데 그 못 알아듣게 하고 계속 논란을 일으켜야 되거든. 그래서 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압도적인 다수의 막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해서
야권 지지층으로 하여금 지겹다, 질린다, 그걸 노리는 거야.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의 시작이 그거였어. 내가 왜 아픈가? 절망 때문이다. 왜 절망했냐?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만큼 설명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지랄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노린 건 망치 부인이 방송을 그만두는 거야. 너무 지쳐갖고 도저히 아유 내가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나 해서 방송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인 거야. 실제로요. 메일이나 문자로 한 이틀 동안 난리도 아닌 거야. 메일이나 문자로. 아니 어제 방송을 봤으면 진짜 야권 지지층이면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정상 아니야? 어? 망치 부인이 어제 방송을 봤으면 그래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라고 결론 내리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안희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둥. 야,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그러면서 내심 안희정을 지지한대. 나 안희정 지지 안 해. 나는 문재인을 방송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문재인 밑에서 애들이 안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건 박원순이야. 박원순이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일부러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아 망치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이런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탄핵에 집중하기를 바랄 건데 그럴 때 괴롭히자. 끊임없이 계속 되돌이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2004년에 내가 그 서프라이즈에서 영민 엄마라는 이름으로 논쟁을 할 때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무리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지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 갑자기 사라져. 다른 놈이 와서 맨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하는 거야. 내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하고 2번 질문에 답변해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답변을 해. 그러면 10가지 질문을 한 놈이 고맙다. 설명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 아무 말 없이 싸가지 없이 싹 나가. 그때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것들이 그랬어. 그러면 다시 또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노무현을 상징하는 어떤 말을 달고 들어와가지고 또 1번부터 질문해. 내가 그거를 1600명하고 싸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얘네들이 노리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치는 걸 바라는구나. 지치길 바라는구나. 내가 그때 결심했지. 아, 내가 옛날부터 나의 단점이 뭐였냐면 참는 걸 멈추지 못하는 거. 참는 걸 멈추지 못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렸을 적에 3살 땐가 4살 때 계단에서 굴러갖고 어깨가 빠졌는데 3일 동안 그냥 지냈어. 어깨가 빠진 채로. 울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몰랐대잖아. 어깨가 빠진지.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실 때였는데 직장을 지방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애가 팔 한쪽을 못 쓰더래. 그리고 너 팔 들어봐라. 그러니까 못 들더래.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쇄골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이 완전 이제 그 가래토시라 그러죠. 여기 막 염증이 나가지고 고름을 막 한참을 빼냈다는 거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아이였던 거지. 그냥 내가 이제 나의 상징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련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 미련하다는 말은 멍청하다는 뜻이라고 난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련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네가 너무나 인내심이 강해서 너를 보면 정말 강인한 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건 칭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 나는 평생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내가 절망하길 바라면서 양쪽으로 밀어붙일 때 그때 내가 강해져.
내가 2004년에 서프라이즈에서 그렇게 싸웠고, 그 다음에 언제? 이번에 그 16년에, 작년에 마지막 3일 동안 완전 금식할 때, 100일 동안은 저녁만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3일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했잖아.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 손석희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어. 예. 아니요. 서프라이즈라는 그 게시판이 있었어. 옛날에 그 사회 문제를 다루던 게시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팟캐스트 지지자들하고 언론에서 동시에 막 물량 공세로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냈잖아. 작년 봄 기억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럴수록 기도했잖아.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방향을 잃지 않고 니들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를 믿고 갈 거다. 그러면서 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난 그 낯선 사람들이 문자를 되게 많이 보냈고, 예, 늘 티가 나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 메일이나 문자로 엄청 많이 문제를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깽판 칠 거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못 알아듣고, 우리는 이렇게 그 찌질이 짓을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문자하고 메일을 계속 보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질리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떠들면 뭐하나. 이것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게 내가 2012년에 그래서 내가 포기했었던 거야. 2012년 1월에 내가 너무나 물량으로 공세에 들어오는 그 애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야. 그래, 총선도 말아먹고 대선도 말아먹어라. 내가 2012년에 그랬어.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총선도 말아먹고 대선도 말아먹어라. 그리고 그냥 방송을 접어버렸던 거야. 그때 내가 포기했던 거지. 너무나 밀려드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수만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실 질릴 수밖에 없어. 내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갖고 내가 2012년에 딱 접었고 그래서 총선 지고 대선을 진 거야. 근데 내가 감옥을 들어가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잖아. 어쩌면 내가 포기해서 진 거 아닌가. 내가 2012년에 그 한명숙이 되면 진다. 그러니까 한명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명숙이 됐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명숙이 안 될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나는 한명숙이 되면 진다라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한명숙이 됐고 그래서 진 거야.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진다 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그 절망감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래 니들 멋대로 해서 한번 말아 먹어봐라. 그런 마음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졌던 거야. 근데 내가 2016년에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내가 그 2012년에는 정말 그렇게 물량 공세로 개 난장질을 피우면 포기를 했어. 그래. 다 말아먹어라. 난 나중에 니들이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내가 역사적으로 전달해 줄 테니까 한번 말아먹어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12년에는. 근데 내가 15년 9월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감옥 가서 깨닫고 15년 9월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했던 얘기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작년 16년에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 그때 어떤 사람도 망치부인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죠? 누구도 나처럼 여소야대 될 거다. 뭐 더민주가 120에서 130사에 간다. 심지어 더민주가 1등 할 거다. 1당 된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 혼자 그 얘기를 하고 막 굶으면서 갔잖아. 그게 내가 보여준 거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뭘 보여준 거냐?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 근데 이게 가만 보니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 안희정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처음 문자 보낸 사람들이야.
처음 문자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아, 이것도 지금 내가 절망하길 바라는 거구나. 이거 내가 절망하길 바라는 거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보여줘서 그래서 내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근데 그러면 그 국민들만 잘못한 거고 국민들 저 덩다리들만 잘못한 거고 문재인은 잘못이 없냐? 아니 안희정은 잘못이 없냐? 안희정이 잘못이 있어. 안희정 잘못은 뭐냐면 안희정이 너무 말을 어렵게 해. 옛날에 그 운동권 선배들이랑 어울리면서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청소년기에 형성이 돼요. 근데 안희정은 그 청소년기에 그 운동권 선배들이랑 그 막스 레닌주의나 이런 내용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투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지금 50살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50몇 살까지.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어려운 거지. 말투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나 제목만 봤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만 안희정의 중도 노선과 추상적 논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안희정의 중도 노선과 그 추상적 어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희정의 그 소위 내가 볼 때 안희정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거는 문재인의 안희정이 차이가 안 나. 똑같아. 문재인의 안희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걸어갈 노선은 난 같다고 봐. 다르지 않다. 내나 노무현 대통령이랑 걸었던 방식이랑 비슷할 거라고 봐. 그래서 그렇게 재벌개혁을 칼같이 하지 못할 거다. 재벌개혁을 칼같이 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 소위 보수 세력하고 진보 세력이 어중간하게 그 동의할 만한 그런 정책을 펼 거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날카롭게 선을 긋기보다는 대연정 같은 통합의 리더십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이 개혁적인 지지자 쪽, 개혁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드립다 갈고 되겠지. 그랬을 때 나는 솔직히 내가 왜 안희정보다는 문재인이 더 마음이 가냐 하면 문재인은 욕을 먹으면 마음이 아파해. 문재인은 욕을 먹으면 미안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게 있어. 근데 안희정 같은 사람은 누가 욕을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소신에 맞다. 그러면 밀어붙일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안희정의 소신이 나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보는 거야. 예. 안희정의 소신이 어쩌면 위험한 기회다. 안희정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간다면 엄청난 파워의 에너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안희정이 삐끗하면 잘못되면 그 독재자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질을 가졌어. 문재인은 독재자적인 기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 요소는 늘 밑에 사람이야.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최순실 저리 가라로 사고를 칠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욕을 먹을 거야. 그래서 소위 진보 세력들이나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또 문재인이 욕을 바가지를 혼자 다 먹겠지. 그게 내가 느끼는 문재인의 한계라면 안희정은 지금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갔어. 완전히 자기 혼자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빚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신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소위 문재인 똘마니들이 저지를 만한 잘못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안희정 자체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게 안희정에 대한 나의 두려움인 거야. 그러면 안희정이 어제 한 말은 그 나의 두려움에 대한 답변인 거야. 나는 누구의 말이든 안희정은 자기는 누구의 말이든 그의 선한 뜻을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법을 갖고 있느냐.
그 해법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래서 풀어가겠다는 뜻이야. 그걸 민주주의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안희정한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 사람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기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면 혹시 박정희처럼 뭐 박정희, 안희정 이름이 완전히 반대잖아. 박정희, 안희정.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같은 그런 혼자 독고다이식, 옛날 말로 독고다이식, 한마디로 독재적인 어떤 기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게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안희정이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그 공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해명을 한 거라고 봐. 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철학을 설명한 거지. 민주주의라는 건 누가 얘기하든 상대방의 뜻을 선하다라고 인정해주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설명이 손석희의 이 철학적 담론이 더해지면서 너무 더 추상적으로 가버린 거야. 너무 추상적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손석희가 문재인이나 안희정한테 더 세게 밀어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기억나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손석희 욕 쌍욕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손석희의 질문에 답을 못했어. 땀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한동안 긴 침묵이 진행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석희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근데 어저께 손석희는 안희정한테도 그렇게 무섭게 대했어. 너가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해?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철학적으로 묻겠어.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래서 둘이서 철학적인 담론을 주고받은 거야. 근데 우리 같은 민간인 대중이 볼 때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나 싶은 거지. 자기네 둘은 철학적인 담론으로 아주 재밌게 토론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이런 어디서 이 귀한 시간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게 들린 거죠. 근데 이거는 안희정이 진짜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안희정이 너무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경계심이 사라진 거야. 안희정 지지율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지지율이 10%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안희정이 경계심이 풀어졌어. 그동안에는 말을 쉽게 하고 천천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왠지 이 인간이 절대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인간이 아닌데 말을 막 쉽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인간이 그동안 4년 동안에 많이 변한 건가 싶은데 내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역시나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본질이 나온 거야. 말 어렵게 하는 거. 긴장감이 딱 떨어지니까 말을 어렵게 한 거야. 본질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대학생들이니까 부산대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 수준에 맞게 말 어렵게 한 거야. 그거를 딱 연합뉴스에서 잡은 거지. 그래서 초장에 아예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보게끔 기사를 쓴 거죠. 연합뉴스 기자가 바보였거나 의도적으로 안희정의 말뜻을 곡해하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결국 그 연합뉴스에서 그 본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 기사는 수정이 돼. 기사는 수정이 됐지만 어쨌거나 안희정에 대한 의혹, 사실은 안희정한테 미안한 건 안희정에 대한 모든 의혹은 나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어. 안희정이 명바탕가? 내가 안희정이 명바탕가라는 그 의혹을 던졌기 때문에 그 뒤를 안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너무 인기가 빨리 올라가거든. 아니 이게 인기가 해도 너무 빨리 올라가. 5년 동안 쌓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있는데 아니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종편에서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의심이 생기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당시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희정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봤어. 어렵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무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스릴이 없다. 그 스릴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친 거였어. 명바타인가? 그래서 나는 철저히 내가 두 가지 의미였어. 하나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검증하면서 가자. 내 고민.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문재인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좀 답답해서 그렇지 나쁜 놈은 아니다. 내가 문재인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좀 답답하고 느려. 빠릿빠릿하지 않고 임기응변이 느리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나. 그래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사람은 아니다. 그게 내가 문재인에 대한 생각이라면 안희정은 지금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안희정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하랬더니 시발 욕만 하고 앉아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욕들은 또 어찌나 하는지. 안희정이 뭔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지를 철회해. 왜? 내가 안희정 지지하랬니? 나한테 안희정 지지 철회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지지를 철회하든가 말든가.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랑 똑같다니까. 니네가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든 안희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내가 볼 땐 가진 것들의 장난이야. 나는 투표권이 없다고. 지네들 투표권 있다고 나한테 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중요한 때, 정말로 이 중요할 때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 지금 이 언론에서요. 그 안희정 문재인 그 난리 났잖아. 뭐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에는 이해했다. 해명은 이해하는데 안희정의 발언에는 분노가 없다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희정이 또 그 말을 딱 받아친 거야. 나는 분노를 조직하고 싶지 않다. 무서운 논쟁이야 이거. 이거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금 만약에 그 말을 근데 보니까 그 말을 둘 다 했어. 이거 진짜 무서운 논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문재인과 안희정의 논쟁은 26일부터 하자고. 응? 문재인과 안희정 논쟁은 탄핵 결정된 다음에 하자고. 좋아. 내가 이번에 탄핵 결정되면 내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문재인과 안희정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들이대볼게. 본격적으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어. 둘 다 재기불능할 정도로 한번 밟아줄 테니까 각오들 해. 대신 일단 탄핵부터 한 다음에 응? 탄핵부터 진행된 다음에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재기불능할 정도로 한번 밟아주겠어. 니네가 받는 게 뭔지 한번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두고 봐. 지금은 탄핵부터 하자고. 지금은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고. 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뭘 노리고 있느냐. 권영길의 와이뉴스에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 이 얘기 그거 진짜 다 봐야 돼요. 지금 Hello, 광고예요. my name is Alain de Goton, being your life partner. 권영철의 와이뉴스입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손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앵커의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좀 뻔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뻔한 얘기? 예. 박근혜 대통령적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이 아닌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뻔하네요. 예. 야당에서도 일제히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뻔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예. 탄핵 심판을 연기시키려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카드를 하필 꺼냈을까? 그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분명히 시간을 벌리는 뻔한 수입니다.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의도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떻게라도 피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탄핵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선고 전에 자진 사퇴. 요거. 먼저 이 네 가지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일단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해봅시다. 네. 첫 번째. 구속을 피해보자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죠, 이제.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은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저 원유철 후보랑 뭐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 입법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최종 변론을 2월 24일에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만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 여부를 종료 하루 전에 하겠다고 했죠. 2월 27일 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특검 종료를 보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 대통령이 가령 2월 25일 내가 이제 4년 됐으니까 그만두겠다라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될 여지가 남아있게 되죠. 국회 탄핵 소추위 측 한 대리인은 1차적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걸 보려는 것 같다. 그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도 일단 특검은 넘기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연장 없이 끝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또 남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경우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 뇌물 공유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마당에 돈 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을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도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특검이건 검찰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따라서 특검이 끝난 뒤인 3월 2일이나 3일쯤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구속을 피하면서 선택할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 불복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예,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23일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 최종 변론을 여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의견을 그대로 탄핵 심판에 적용하면은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하냐. 서두르는 거 아니냐.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15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뭐 이렇게 뒤로 둘러 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잖아요. 이 헌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최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빌미를 맞춰서 빌미를 만들어서 불복을 선언하자는 게 아닌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종 변론기를 늦추려는 건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 법리적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헌재의 결정을 흔들어 보자는 것이고 정치적인 건 탄핵 이후에 수구청의 결집을 꾀하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기각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선거 국면 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선거 이후의 국면까지 염두에 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중견 법조인도 부정해야 집결된다. 이걸 봐라. 헌재가 엉터리를 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자를 만들어서 뭔가 도모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탄핵 기각을 도모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다음 수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최대의 관심은 이정미 지금 소장 권한 대행이 3월 13일 임기 종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그걸 좀 넘겨보자. 8명이 아니라 아예 7명으로 확 줄여서 예. 심판을 받자. 3월 13일 이내에 최종 평의를 하지 못하면은 8인 재판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관이 7인 체제가 되면은 재판관 1명만 유고가 생겨도 탄핵 심판 자체가 불능이 되죠. 또 7명에서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2명만 기각하면은 탄핵을 기각되잖아요. 네. 그걸 노린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종 변론 연기 요청은 헌재의 일정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 3월 2일이나 3일로 변론 종결을 연기하면은 헌재가 무르구나, 이거 해볼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카드들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려고 할 것이다. 예. 그거를 읽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헌재에서는 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밝혀라. 일단 그렇죠. 이게 제동을 걸어놨죠. 그 다음에 요거 예.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살짝 자진 사퇴해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의 최악의 카드는 뭐냐. 탄핵이 인용되고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고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선의 상황은 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구속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카드가 뭐가 남아있을까? 그거는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게 되고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면은 예.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속셈도 있는 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사팀 꾸려야 되죠. 또 기록 검토해야 되죠. 바로 대통령이 그만두자마자 대선 일정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6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대통령 소환한다, 구속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 3개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국정을 잘 할 걸. 참. 좀 답답하게 치게 되는 거죠. 예. 자,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진짜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헌재에서부터 차곡차곡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 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헌재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그만뒀으니까 탄핵 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또 하나는 탄핵 인용이 확실한 시점에 그만뒀으니까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데 범죄자를 놓고 네. 그 범죄자가 재판받다가 죽어버리면 공소기각이 되죠.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공소기각이죠. 예. 이 헌재 이런 사건도 그런 거가 될까요? 잘 모르겠네. 이게 어렵네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종 평의에서 파면이 5표, 각하가 3표만 나와도 탄핵 심판은 각하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지금 8명이지만은 6표를 얻지 못하면은 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인데 징계. 예, 징계 대상이 사라졌으니 각하되는 건 당연하다. 일반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사직하지 못하도록 사표 수리를 보류하지만은 그렇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사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반 회사라면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징계 다 받아. 슬그머니 도망쳐갖고 퇴직금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예. 할 수 있지만 그럴 사람이 없는 거네요. 임명권자가 국민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법조인들은 탄핵 인용이 당연시 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직 중견 법조인이 예를 들어서 한 강력범이 도주하다가 포위망에 갇혀서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경우 자수하는데 그게 자수가 맞냐? 법적으로는 자수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걸 아무도 모를 때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수지, 포위된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잡혀주는 거죠. 일반 공직자들이 징계 사안이 있을 때 사퇴하지 못하는 게 입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현직 법조인들 얘기인 거죠. 자수와 투항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 아, 그렇죠. 헌재가 왜 전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들이대면서 위헌 결정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지금은 공직자들이 죄를 짓고 일찍 그만두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만두더라도 나중에는 퇴직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
자진 사퇴한 뒤에. 어쨌건 뭐 특검이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하지 못해서 2월 28일로 끝나더라도 검찰로 수사는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지금 특검이 연장되면은 대통령 탄핵 인장이 그 탄핵 인용이 되면서 구속되는 길이 남지만은 일단 특검은 끝나잖아요. 네. 그다음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뭐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특검에서처럼 이렇게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검찰의 의지 한번 뭐 지켜보기로 하십시다. 권영철 기자였습니다. Y뉴스였습니다. 박근혜 측에 내가 궁금한 거지. 김기춘이가 잡혀 들어갔잖아. 김기춘도 잡혀 들어가 있고 최순실도 잡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우병우도 지금 특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가 누구랑 대화하느냐야. 지금 박근혜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판을 누구랑 의논해서 짜고 있느냐. 요 부분이에요. 자, 좌우지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권영철의 Y뉴스에서 탄핵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돼요?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어제 방송 보셨죠? 어제 생방송 중에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가지고 탄핵하기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되냐고 몇 번 물어봤어, 나한테. 어제 생방송 중에. 그거 보신 분. 본방에서, 어제 본방에서 탄핵하기 전에 하야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예, 몇 명이 그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쵸? 봤죠? 예. 여기 본방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린가 했는데 지금 권영철의 Y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간을 보고 있는 거야. 무슨 간을 보는 건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주호영이 박 대통령 하야하면 사법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 낮 12시 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 시에 정치적 사면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은 사법적인 해결이지만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밑밥을 딱 까는 거야. 그는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숙고해주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정책 해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달라며 자진 하야 시에 정치적 사면을 주장했다. 씨발. 탄핵되기 전에 했어야지. 탄핵 소추 되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개소리야. 어디서 지금 개의 젖을 쌍으로 빨고 자빠졌어. 지금 12월 9일부터 100일이 넘게 국민들 고생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자진하야? 사법적인 처리를 피해달라고? 이런 씨벌 쌍둥이 개가 이 젖바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 봐라. 예. 그는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주도했던 당의 입장과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며 당시에는 탄핵 이외에 논란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팩트가 드러난 상황에서 기각이든 뭐든 되면 태극기와 촛불이 다 나와 있으니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탄핵 심판 전 정치적 타결 주장은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원택 원내대표에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당, 그러니까 자유당과 바른정당 등 여권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사면 분위기 조성에
조성에 나선 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금 이게 이 발언이 왜 지금 나왔냐? 헌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 지금 대리인단이 난동을 피우면서 시간을 끌으려고 지랄했는데 안 통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지금 헌재가 탄핵 그 결정을 3월 초에 밀어붙이겠다라는 분위기인 거야. 거기서 지금 나온 게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왜? 자, 또 하나 읽고 한번 답을 해봐. 박근혜 자진 사퇴론 솔솔 마지막 꼼수인가? 특검 연장 불발 더하기 헌재 3월 초 결정을 대비한 꼼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는 명예로운 퇴진론이 범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준다 그럴 때 지랄 연병을 하면서 탄핵하라고 개지랄 떨었던 것들이 왜 이제 와서? 탄핵 심판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건 국론 분열과 대립을 막을 수 없으니 그 전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낫단 논리다. 야,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국론 분열과 대립이야. 어? 나 이것들이 어디서 진짜 쌍으로 개젖을 빨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는 유리한 조건과, 자, 얘네들의 목적은 이거야. 특검 연장 불발. 지금 이 모든 꼼수는 특검 연장을 불발시키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 특검 연장할 필요 없다. 지금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특검을 연장해서 박근혜 수사를 마무리 짓자는 거잖아. 구속을 시키자는 거잖아. 특검 연장 이콜 박근혜 구속이야.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이런 개의젓밭을 쌍으로 빠는 소리를 퍼뜨리는 목적은 뭐냐면 특검 연장을 막기 위한 논리야. 특검 연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빈틈을 보여주는 거야.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거야. 그러니까 특검 연장 안 해도 돼. 마치 물러날 것처럼. 야, 야야야야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다. 야,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니까 특검 연장하지 말고, 그렇게 막 탄핵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막 이런 거 아니야.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니까. 마치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야야야야야, 지랄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랄 연병이 아주 창궐하고 있어. 지랄 연병이 알까기를 하고 있지. 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는 유리한 조건? 이건 결국 뭐야? 저기 황교안이더러 특검 연장해주지 말라는 사인 아니야. 헌재가 8인 체제 속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커진 불리한 조건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제3의 길로 자진사퇴설이 등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빈틈을 노리는 거야. 제3의 길.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가 자진사퇴의 시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특검 연장을 못하게 하는 거야.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가 사퇴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 안 시켜야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난다. 이런 씨벌. 아주 수박 10팩을 18통을 그냥 아주 어떻게 콧구멍 막힐 때까지 해줘야 돼, 그냥. 범보수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이러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줌으로써 조기 대선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라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정당의 주호영이 21일 국론이 점점 분열돼 우려스럽다. 탄핵 재판은 사법적인 해결이지만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 기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까 그 얘기죠. 탄핵 심판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 이 10월 그러면 탄핵되기 전에 했어야지. 탄핵 소추 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이제 와서 탄핵 인용이 100% 확실해지니까 지금 지랄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이러겠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자유당하고 바른당이 지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쇼하는 거야. 그지?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다 된 밥인 것처럼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해법 주장은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불문하고 조금씩 분출되는 분위기였다. 최순실, 그러니까 우리 방에 와서 어저께 간본 새끼들도 나는 그 바른정당이나 자유당 놈들이었다고 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바른정당의 김성태도 지난 17일 명예로운 결단이 극단적인 갈등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 안 돼. 씨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진작에 11월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자유한국당의 임명진도 경기도 양평 무슨 워크숍에서 지금이라도 탄핵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그동안에 물러날 기회를 그렇게 줬어도 안 물러나고 지금까지 버틴 주제들이. 정우택 또한 13일 작년에 정치권 원로들이 4월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월에 대선안을 제안했을 때부터 이런 정치적인 해법이 절대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앞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이것들 봐라.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야, 너네 작년에 뭐라 그랬어? 무조건 탄핵하라며. 더민주가 탄핵 안 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국론 분열되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그때 너네 뭐라 그랬어? 기어이 탄핵하라며. 종편하고 새누리당 너네 지금 갈라지기 전에 이것들이 이름 바꾸고 과거를 지웠어. 아주 지네들이 과거에 한 짓을 지금 꼬리 자르고 있는 거야. 너네가 둘이서 새누리당이던 시절에 너네가 탄핵하라고 지랄했잖아. 왜 더민주는 탄핵에 나서지 않냐고 지랄을 했잖아. 그죠?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야. 그런데 지네는 작년부터 4월 하야 6월 대선을 얘기했대. 작년 언제? 니네가 작년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병하고 자빠졌네. 응. 보수 매체 동아일보도 18일에 20년 전에 못지않게 나라가 백척간돼선 지금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파탄으로 치닫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쯤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봤으면 한다. 진작에 끌어내렸어야지. 진작에. 진작에.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74년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며 사임을 발표한 일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그래. 이승만이도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지. 청와대에선 이런 자진 하야설에 아직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보다 당장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인을 3월 2일에서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탄핵 기각 가능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며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탄핵하면 내가 니들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니네가 정말로 오늘이라도 당장 그 하야한다 그러면 정말 나부터 나서서 사법 처리를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말로는 이미 자기네들의 몸은 3월 2일날 3월 2, 3일로 최후 변론 해달라고 시간을 끌 대로 끌면서 지금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마치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특검 연장할 필요 없다. 스스로 물러날 거다. 특검이 기간이 끝나면 탄핵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거다. 이런 물타기 하면서 특검 연장 못 시키려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특검 연장 못하게 하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말로 지네들이 나라를 위한다라면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지금이라도 하야해야지. 그래서 특검이 구속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특검이 구속할 수 있는 지금 스스로 하야한다면 그거는 구속될 각오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이 돼. 그런데 특검 기간을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 그래놓고 무슨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는 개쇼를 해. 이거 무슨 동물학대도 아니고 박근혜가 짐승이야? 동물학대하게? 어디서 이런 개쇼야. 지랄이 아주 그냥 창궐을 하고 지랄이 알을 낳고 앉아있어. 아, 이건 닭쇼인가? 닭을 막 고무 학대해가지고 쇼하게 하는 거야 지금? 특검 기간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이번 주말에라도 물러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줄 수 있지. 그런데 특검 기간을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가지고 기간 연장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마치 탄핵할 것처럼 스스로 하야할 것처럼 그리고 하야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다 챙기겠다고 지랄이 창궐을 했지.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달인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고 곧바로 수사기간이 연장된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요,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꼼수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7인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다른 작전이 가동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실제로 얘네들의 중심 목표는 7인 체제를 만들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네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처럼 해서 특검을 종료시키려는 아주 더러운 이중 플레이죠. 야, 이 씨발 진짜. 헌재 최종 변론인이 당초 헌재가 염두에 뒀던 24일에서 일주일 뒤인 내달 초로 미뤄지면 자연스럽게 선고일도 8인 체제가 무너지는 13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7인 체제 헌재에서 재판관 1명이 유고 상태가 되어도 심판 자체가 불능이고 2명만 기각을 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는 점을 노리는 거다. 이게 본질이야. 지금 7인 체제로 끌고 가서 7인 체제로 끌고 가서 기각시키는 게 목적이면서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으니까 특검 연장하지 말라는 개쇼. 아, 정말. 단전에서부터 욕이 올라와 아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3월 초 선고는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신문과 서류 증거 검토 등 증거 조사 과정에서 쌓인 탄핵 사유별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 변론 이후에 원활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기간 만료일인 28일부터 하루 전 불승인으로 불발시킨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리가 3월 초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8일에서 3월 초 사이에 박근혜 자진하야라는 카드는 급부상할 전망이다. 자진 사퇴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이 각하되게끔 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검찰 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것이 특검에 의한 구속과 탄핵 인용이라는 상황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다. 범보수의 정치권에서 지난주에 이어 자진하야를 계속 꺼내드는 것도 이런 상황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이 28일 종료, 내주 초 탄핵 심판 결정을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감옥행을 피할 비상구를 열어줌으로써 지지층의 재결집을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자,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할지 말지를 27일에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특검이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일정은 원래 예정대로 24일날 변론 종결. 24일날 변론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에 선고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검 연장을 이 황교안이가 안 해주고 버티면 특검법을 개정해야죠.
지금 야사당에서, 예. 그래서 지금 야사당에서 특검법을 23일 날 개정하겠다는 거잖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 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 지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못할 이유가 없어. 이게 국가의 비상사태일 경우에나 직권상정이 된다는데, 지금이 비상사태 아니냐고. 지금 비상사태 맞잖아. 예. 야사당,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하면 23일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야사당의 합의로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 직권 상황으로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야사당은 21일 황교안이 권한대행이 입장을 분명히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합의했다. 지금 국민 65%가 특검 연장하라는 거야. 그죠? 국민 65%가 특검은 연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70%야.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게 국민의 압도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사당의 대표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후에 브리핑을 통해 야사당 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4당은 모두 합의했다.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의 방침을 밝혔다.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냐는 해석이 남았는데 심상정 대표는 이 문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정병국 대표도 김정남 사망 상황이 이 상황에 준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테러방지법 때도 정의와 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 테러방지법 때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정의화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할 때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냐고. 그러나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야. 왜? 지금 박근혜 밑에 지금 황교안이가 권한대행인데 걔가 미필이라니까. 먼저 사병한테 가서 격려하는 애가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어. 이거는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야. 빨리 끝내야 돼. 국민이 위험해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지금 경제적 외교적으로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일본에서 외교관 내려가고 지금 돌아오지 않는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몇 달째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 빼라고 지랄이고 이거보다 심각한 사태가 어딨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날마다 사고 치면서 우리나라 돈 내놓으라고 강도 지르고. 어지러워 진짜.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최대한 빨리. 잠깐만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9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621조로 폭증을 했대. 차기 정권의 경제재앙 유산만. 벌써부터 아파트 대출 시장이 마비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아파트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막 하면서 신규 분양이 쏟아져가지고 그 분양 시장이 한때 막 엄청 재미를 봤어. 그러면서 이 분양 시장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중도금을 내야 되잖아. 계약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아파트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약금을 넣었어. 그런데 지금